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일 표결합니다. 석탄 등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보수하는 내용으로 중국은 결의안을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유일하게 참가하는 다자 회의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내일 막을 올립니다. 북한의 자격 박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원 적폐청산팀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 3,500명으로 구성된 댓글 부대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익의 인사들은 정치 보복이 시작된 게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갑질 논란의 박찬주 육군대장이 결국 형사 입건돼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군뿐만 아니라 일부 경찰 고위직도 부속실 의무경찰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자체 감찰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포천시의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나 외국인 근로자 3명이 다쳤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선 화물차끼리 추돌하는 사고로 뒷차량에 불이 나 1명이 숨졌습니다. 5호 태풍 노루가 예상보다 일본 쪽으로 치우쳐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 뉴스와이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ICBM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일 표결에 붙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엇박자를 내던 미국과 중국도 이번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미국이 마련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수출에 타격을 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석유와 철광석, 철, 납 등의 수출을 막는 내용으로 북한의 노동자 국외 송출을 금지하고 북한과의 합작 투자를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자금줄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북한의 연간 대외 수출액은 30억 달러, 추가 제재를 받게 되면 이 중 10억 달러, 즉 수출액 3분의 1가량이 봉쇄됩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의 견해차도 어느 정도 좁혀진 상황입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계속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2차 ICBM급 미사일 발사로 제재 명분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안보리 15개 상임 비상임 이사국의 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고 내일 표결이 이루어져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결의안이 채택됩니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변수로 막판 조율 과정에서 표결이 주말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참가하는 다자회의인 ARF,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개막을 앞두고 육자회담 당사국 간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이 회의체 회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마닐라 현지에서 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ARF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관심은 역시 대북 압박 수위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아예 북한을 ARF 회원국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하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북한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최희철 외무성 부상을 필리핀에 보내 ARF 관련 사전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대북 제재의 부당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ARF 의장국인 필리핀도 북한을 비판한 데다 지난달 2차례 ICBM급 미사일 도발에 대한 참가국들의 우려가 큽니다.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역설하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첫 외교전에 나선 강경화 외교장관의 대북 압박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발언 수위도 주목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음식을 던지거나 호출용 팔찌를 채우는 등의 갑질을 한 박찬주 육군 대장이 결국 형사 입건돼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군뿐만 아니라 일부 경찰 고위직의 의무 경찰에 대한 갑질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자체 감찰에 나섰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손목시계 모양의 호출벨입니다.
박찬주 대장은 육군 참모 차장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이 호출배를 공관병 1명에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버튼 3개를 통해 공관병을 수시로 불렀습니다. 이 밖에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게 한다거나 자신이 친 골프공을 줍게 하는 등의 기존에 폭로된 행위가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을 집어던지거나 요리를 할 때 부모를 언급하면서 질책한 행위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도마를 3개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텃밭 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고 폭언을 하고 허드렛 일을 시킨 박 대장의 부인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전 경찰청장 등 일부 경찰 고위직 인사가 소속 의무경찰에게 각종 허드렛 일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피해 의경들은 고위직의 속옷을 빨거나 고위직 아내와 자녀의 심부름 혹은 학교 과제를 대신한 적도 있다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진술했습니다. 경찰청은 내부 감찰을 진행한 뒤 의경들의 인권 침해 피해가 있었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재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찬주 대장의 전 공관병이 직접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각종 갑질과 가혹 행위는 사실이었고 이런 피해를 신고하는 것도 엄두를 낼 수조차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nun 기자입니다.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으로 근무했던 한 전역병사는 박 대장 가족이 병사를 하인처럼 부렸다고 밝혔습니다. 공관병은 호출용 팔찌를 24시간 착용한 채 박 대장 가족의 부름에 즉시 답해야만 했습니다. 잔시인분을 시킬 때라던가 뭔가 원할 때 바로 눌러서 이제 누르는 자기 배를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집어 던진 적도 있고 마친 적도. 박 대장 부인의 폭언도 예산 일이었습니다.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폭언한 적도 많고 썩은 과일을 사람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혹행위 피해에도 공관병들은 신고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다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거는 다 그 사람보다 다 미치니까.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공관병 중 일부가 병원 신세를 지거나 심지어 자살을 시도했다는 폭로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장은 국방부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은 통감하지만 공관병 자살 시도의 원인이 박 대장 가족에게 있다는 등의 일부 보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웅입니다.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전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카이의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였는데요. 향후 카이의 수사에도 일부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부하 직원을 통해 협력업체로부터 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카이 전 임원 윤모 씨. 어제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부하 직원한테 3억 원 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도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카이 경영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검찰은 카이 내의 하성영 전 사장과 같은 대우중공업 출신인 임원 7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팔각해 모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비자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최근 한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 포천시의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나 3명이 다쳤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선 화물차끼리 추돌해 불이 나면서 1명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유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장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경기도 포천시의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나 자체 진화를 하던 태국인 근로자 2명과 인도인 근로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약 1시간 만에 꺼졌지만 공장 5개 동이 불이 타 약 2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화물차에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며 불길을 잡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부고속도로 대전나들목 인근에서 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뒷차량에 불이 나 약 30분 만에 꺼졌지만 운전자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앞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도위로 가로수가 그대로 쓰러져 있고 공중전화 부스 2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인도에서 가로수가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60대 김모 씨 등 2명이 각각 어깨와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가로수 밑동이 썩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넘어진 가로수에 대한 긴급 조치는 모두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5호 태풍 노루가 예상보다 일본 쪽으로 치우쳐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붐비는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 구청이 설치한 차광막. 땀에 젖은 시민들이 햇볕을 피하려고 자그마한 그림자 안에 삼삼오오 모입니다. 더위에 지친 이들은 도심 속 동굴로도 모여듭니다. 안쪽으로 300여 미터를 들어오자 기온은 늦가을 같은 섭씨 15도, 바깥보다 20도 이상 낮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주변에 애들 있고 그런 집들은 와서 한번 보고 체험도 하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극심한 폭염은 기압골과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다음 주 초부터 주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남해안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고 동해안에도 다소 많은 강우량이 기록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당초 기상청은 노루가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봤지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본 쪽으로 바짝 붙어 지나칠 것으로 수정해 전망했습니다. 한반도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적어진 겁니다. 7일에서 8일 사이 우리나라 동해상을 거쳐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경남 해안과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간접적인 영향에 의해 비가 예상이 되고 기상청은 노루의 최대 풍속이 초속 40m, 시속으로 따지면 140km에 이르러 월요일과 화요일, 제주와 영남해안, 강원 영동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화요일과 수요일, 동해상에 너울과 이한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피서객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임 기간인 2009년부터 2012년 대선 직전까지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이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구체적인 범죄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해 원세훈 전 원장은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당시 국정원이 소속 직원뿐 아니라 민간인 수천 명을 고용해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외곽팀은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 때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4대 포털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또 사이버상의 정부 비판 글들을 종북 세력의 국정방해 책동으로 규정해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활동을 했다고 TF는 설명했습니다. TF팀 핵심 관계자는 사이버 외곽팀이 자신들의 활동 당시 치러진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에 모두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곽팀은 2009년 설립 당시 9개 팀에 불과했지만 점차 규모가 확대돼 2012년에는 30개 팀으로 늘어났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이처럼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지난 사건과는 달리 민간인을 동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했던 주부나 학생들이 줄을 이뤘고 회사원이나 자영업자,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문영 기자입니다. 사이버 외곽팀은 치밀하게 관리됐습니다. 국정원 내에 외곽팀 전담 책임자가 따로 있었고 고용된 민간인들도 소그룹별로 팀장을 별도로 두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온 겁니다. 가장 몸집이 불어났던 시기는 18대 대선 직전인 지난 2012년으로 당시 활동했던 외곽팀 숫자만도 무려 30개였습니다. 구성원의 상당수는 일자리나 수입이 절실한 주부와 학생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직업을 가진 회사원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군인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댓글을 많이 올리는 이른바 실적에 따라 더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댓글 부대를 운영하기 위해 들어간 돈은 한 달에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가량. 이들이 4년 가까이 활동한 점을 고려해보면 수십억 원에 이르는 혈세가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외곽팀의 민간인 댓글 부대 수가 최대 3,500여 명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적폐청산 TF는 정확한 동원 인원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세 가지 내용 가운데 두 번째였죠. 적폐청산 TF는 2015년 한 언론의 국정원 사찰 보도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이 보수정당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야권 인사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건데 이는 청와대에까지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세계일보가 입수해 보도한 문건 13건 중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국정원이 작성했다고 확인한 문건은 모두 8건입니다. 각 문건별로 내용을 보면 먼저 원세훈 전 원장이 정무직 회의에서 선거사범 최단 시간 내 처리를 지시하자 야당 후보자와 지지자를 대상으로 검경 지휘부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독려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 등 보수권 인사가 SNS 여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20에서 40대에서 야당 후보 지지 쏠림 현상을 분석하는 등 여당 후보의 낙선 원인을 분석한 문건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여당의 선거 대책까지 지원하고 야당은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압박한 셈입니다. 민주당을 전담하는 직원의 첩보를 활용해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당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해당 문건들이 당시 지휘부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외의 자료를 활용해 작성됐고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삭제된 녹취록의 일부도 공개가 됐는데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일부가 삭제된 원세훈 전 원장의 녹취록을 제출받았습니다. 이 녹취록은 2009년부터 3년 동안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를 적은 문건인데 이 중 원 전 원장이 한 말만 국정원이 삭제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이번 조사에서 삭제된 부분 36곳 중 18곳을 복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원된 부분에는 보수단체 결성과 지원, 언론보도 통제, 전교조 압박, 특정 정치인과 정치 세력 견제 등의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TF는 밝혔습니다. 2009년에는 보수단체 운영비 지원을 재검토하라고 하면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과 의원 후보들을 잘 검증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민노총이나 전교조, 공무원 노조 같은 문제도 중간 목표가 될 수 있다며 노조 개입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원 전 원장이 언론 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기사를 못 나가게 하거나 기사를 잘못 쓰는 매체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라며 잘못할 때마다 조업해야 한다며 강압적인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적폐청산 TF는 삭제된 나머지 부분도 복구하고 어떻게 지워졌는지 경위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번 일로 가장 불편한 사람들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일했던 인물들이겠죠. 이른바 친이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동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정권과 불필요하게 대립구도를 형성하기보다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친이계는 속으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특임 장관을 지낸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비난했습니다. 국내 정치와 전련한다고 하면서도 그 국내 정치 관여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점점 더 빠져드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4대강 감사 지시에 이은 이번 건도 결국 정치 보복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명박 대선 캠프 출신인 김영우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과거 정부에 대해 적폐라고 하는데 이 같은 발표가 오히려 적폐로 남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쓴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국정원이 할 일이 되게 없는 모양이라며 권력을 갖게 되니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라고 비아냥 섞인 말을 쏟아낸 겁니다. 친이계는 이번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교롭게도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좌천됐던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시 칼자루를 쥐게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국정원 댓글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경찰은 이듬해 결국 검찰의 조사를 받습니다. 중간수사 발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수사를 지휘했지만 이른바 항명파동으로 수사에서 배제됩니다.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에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이 사건으로 좌천됐던 윤 지검장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쳐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까지 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에도 윤석열 지검장이 수사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 쫓겨났던 실무수사팀장에서 이번에는 책임자인 지검장 신분으로 다시 칼자루를 쥐게 되는 셈입니다. 검찰은 적폐청산 TF팀에서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는 즉시 관련 자료를 보고 수사 방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전북 부안과 경기도 여주에 이어서 부산에서도 교사 4명이 여고생 20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이 첩보를 입수하기 전까지 신고조차 하지 않다가 뒤늦게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 50대 남자 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 6월 20일입니다. 불필요하게 신체 접촉을 하고 언어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소문을 들은 상담 교사가 이를 확인한 겁니다. 선생님이랑 키스를 했다. 연락해서 술 마시자고 했다. 그리고 성희롱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학교 측이 전교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피해 학생은 무려 21명, 가해 교사도 3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담임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지켜야 될 그 선이 있는데 아마 그거를 조금 망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열흘이 지나도록 이런 사실을 교육청과 경찰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오히려 먼저 수사에 착수했고 신고는 그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미쳤죠. 그 진짜 난리 나죠. 쌤들이 별로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해서 학생들도 뭐라 말을 못해요. 해당 교사들은 지난달 29일부로 모두 직위 해제돼 현재 학교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사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학교 측의 신고 의무 위반 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심야의 대전 도심에서 조직폭력배들이 다른 조직폭력배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조폭 간의 이권을 둘러싼 세력 다툼으로 보고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에 들어선 승합차를 차량들이 둘러쌉니다. 곧이어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줄줄이 내리더니 둔기로 승합차 유리창을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젊은 여성들이 황급히 몸을 피하고 운전석에 있던 남성은 버티고 버티다 결국 끌려나와 둔기로 두들겨 맞습니다. 대전 지역에 기반을 둔 조직폭력배들이 상대 조직원 25살 김모 씨를 집단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의 집단 폭행은 유동이고 많은 이곳 유흥가 일대에서 10여 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김 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도중에는 같은 조직원 10여 명이 몰려와 환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경찰은 두 조직이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보도방 이권을 두고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맨 밑에 이제 나이 어린 애들, 20대 초중반, 폭력배들 간의 알력 다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조직원 10여 명을 뒤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여신도를 폭행해 살해하고 안매장한 사이비 교주가 붙잡혔습니다. 이 사이비 교주는 자신이 살아있는 하느님이라며 신도들을 현혹했는데요. 말을 제대로 듣지 않자 귀신이 쓰여 순종하지 않는 거라면서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경북 봉화의 한 야산을 파기 시작합니다. 57살 여성 김모 씨가 살해된 뒤 안매장됐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 반부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김모 씨를 살해한 건 사이비 교주 40살 박모 씨였습니다. 신도였던 피해자 김 씨와 그의 친동생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사이비 교주 박 씨를 하느님이라 부르며 경북 영주의 한 원룸에서 집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지난 4월 김 씨의 기도 자세가 흐트러졌다며 김 씨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김 씨를 욕실로 끌고 가 6시간이나 물을 뿌리고 또 다시 때려 결국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던 피해자의 동생은 최근에서야 정신을 차리고 원룸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미 피해자를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처서까지 믿고 있었고 그 어떤 그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사이비 교주 박 씨를 구속하고 시신 유기에 가담했던 그의 부모와 아내 그리고 김 씨의 동생들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 하필이면 그곳이 경찰서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운전자는 면허를 딴 지 고작 이틀밖에 안 된 초보 운전자였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이 끝나갈 무렵 경찰서 주차장으로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갑자기 후진을 하는가 싶더니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습니다. 의아한 광경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려 쳐다봅니다. 면허를 딴 지 겨우 이틀 된 50대 남성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남성은 경찰서 앞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고 결국 접촉사고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초보 운전자는 술까지 마신 상태였습니다. 입에서 그 술 냄새도 많이 났고 또 말하는데 발음도 부정확했고요. 직감적으로 바로 약주를 많이 하셨구나 이런 저를 느꼈습니다.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3%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남성은 전날 밤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 경기도 파주에서 서울 마포경찰서까지 약 40km가 넘는 거리를 차를 몰고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공들였던 운전면허는 이틀 만에 정지됐고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지난달 영국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80여 명이 목숨을 잃었던 화재 참사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엔 두바이의 초고층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는데 놀랍게도 인명피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두바이의 한 초고층 아파트가 화염에 휩싸여 건물 파편들이 떨어집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른 모습이 지난 6월 영국의 그렌펠 참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새벽 1시쯤 84층 높이의 두바이 토치타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외신들은 영국 그렌펠 참사의 원인이었던 것과 유사한 가연성 외장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3시간 만에 잡혔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방화벽으로 각 층과 가구를 나누는 화재 차단망을 설치한 것이 참사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불길이나 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최대한 벗어나지 않게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한 겁니다. 또 스프링클러와 경보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새벽이었는데도 건물에 거주하는 682가구 주민들 모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그렌펠타워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경보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Alarm. I haven't heard no alarm. I only heard in my house smoke alarm. 토치타워는 지난 2015년에도 불이 났었지만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올해 크게 줄어든 서울 공립초등학교 교사의 선발 인원을 두고 후폭풍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항의에 나섰는데요. 해법 마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정책 실패 책임져가 예비교사 죽어난다! 서울교대와 이화여대 재학생 700여 명이 어제 서울시 교육청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올해 신규 임용 초등교사 수는 105명. 지난해와 비교해 8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필요한 교사의 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절박하고 처절한 심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모두의 꿈을 앗아가시네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만난 학생들은 졸업생 수를 감안할 때 최소한 550명은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한 수업에 2명의 교사가 함께 들어가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설득했습니다. 새 정부가 1수업 2교사 이제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15,000명 정도의 교원이 이제 증원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것까지를 좀 포함하면서 하지만 1수업 2교사제는 아직 구체적 실행 방안도 준비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동맹휴학과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교육당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진해에 있는 잠수함 사령부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휴가에서 복귀를 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북한의 ICBM급 도발 이후 어떤 대북 구상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종락 기자입니다. 남색 체크무늬 반팔 셔츠에 운동화를 신은 편한 휴가복 차림의 문재인 대통령. 휴가지인 경남 진해에 있는 잠수함 사령부와 안중근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무기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중근함의 방문은 1시간가량 이루어졌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 내부까지 들어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이에 앞서 거북선 모형함을 방문하러 가던 중에는 우연히 해군사관학교 학생들과 만나 단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악수와 셀카 요청에도 일일이 응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오늘 복귀합니다. 북한이 ICBM급 발사 후 야권의 비판에도 북한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며 휴가를 떠난 지 7일 만입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한미 정상 간 대북해법, 벤처 중소기업부 장관 등 인선, 사드 배치와 중국 관계 등 굵직한 현안들이 놓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8.15 광복절과 취임 100일 앞두고 어떤 대북 메시지를 들고 청와대로 돌아올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내에서는 안 전 대표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당에서 몰아내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당권 도전에 대한 당내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황주용 의원은 제보 조작 사건을 3.15 부정선거에 빗대며 안 전 대표 책임론을 꺼내들었고 3.15 부정선거, 그때 최고 책임자가 4.19 혁명이 일어나서 민주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권 도전을 선언한 천정배 전 대표는 안 전 대표가 오히려 분열을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벌써 당내에는 뻘집을 쑤셔놓은 듯 걱정과 한숨소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애초 탈당을 예고했던 동교동계 원로들은 안 전 대표를 출당시키겠다는 강경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당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 사람은
안철수 대표다. 그러니 안철수 대표를 내보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움직임에 안 전 대표에 대한 옹호론도 점차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국민들은 안 전 대표의 성실함과 유능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안철수발 정계 개편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강남에 이어 세종시 아파트 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틀 만에 분양권 가격이 5천만 원 정도 떨어지기도 했다는데요. 규제 지역이 아닌 대전은 도리어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 투기 지역까지 묶인 세종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아파트를 팔겠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 채의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으면서 이틀 만에 5천만 원이 뚝 떨어졌습니다. 몇 개씩 갖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서 대출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그게 여러 가지로 크니까 굉장히 크게 다운될 것 같아요. 반면 세종시와 가까우면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은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전시 반석역 인근에 들어설 한 아파트 청약에는 2만 7천여 명이 몰리며 평균 57대 1, 전용 98제곱미터는 13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관저동에서 분양된 아파트가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3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세종시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대전 등 가까운 지역도 관심을 갖는 겁니다. 실수요는 물론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 보니 서울 등에서 원정 투자자까지 몰렸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분가할 생각으로 실수요지로 교통 편리한 것 같고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인근 지역으로 몰리면서 풍선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일자리 추경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총 10,000여 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선발한다고 하죠. 이 소식에 희망을 갖고 무더위와 싸우며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이 많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7말 8초 휴가철이지만 이른 아침부터 경찰을 꿈꾸는 공시생들이 강의실을 꽉 메웠습니다. 선발 인원이 당초 예정보다 2배 정도 늘어나면서 수강생이 많이 몰린 건데 그만큼 경쟁률도 높아진다는 생각에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습니다. 반가운 면도 있는데 사람들이 더 몰리면은 또 경쟁률이 다시 또 올라가니까. 휴게실은 독서실을 방불케 하고 피곤함에 지쳐 잠시 잠이 든 수강생도 보입니다. 인근의 한 소방 전문학원. 지난달 17개 지자체의 소방관이 모두 선발됐지만 하반기에 추가 모집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수강생이 몰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왔으니까 잡아야죠. 기대는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게 진짜 될 줄 몰랐죠. 일부 공시생들은 아예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을 하며 시험을 준비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리해주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공부를 잘 안 하는데 여기 있으면. 경찰과 소방관 준비생들에게는 체력 훈련도 필수. 죽을 힘을 다해 뛰고 또 뛰고 땀은 비 오듯 쏟아지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효도하고 싶습니다. 휴가는 못 가지만 그래도 다음에 가면 되니까.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품은 공시생의 여름은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잠깐이라도 짬을 내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멀리 산이나 바다로 떠나긴 시간이 부족하다면 도심에서 보내는 휴가 어떨까요? 이른바 도심 역 바캉스족 강영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윈드서핑 보드족들이 한강을 점령했습니다. 중심을 잃고 강물로 빠지기도 하지만 강바람을 맞으며 즐기는 윈드서핑을 하다 보면 무더위는 남의 얘기입니다.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도 적은 비용으로 가까운 곳에서 수상 스포츠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굳이 떼약볕과 맞서지 않고 시원한 실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암벽을 오르고 아찔한 구름다리를 조심스럽게 건넙니다. VR 장비를 쓴 아이들은 가상운전에 푹 빠졌습니다. 뭐 휴가를 2, 3일 이렇게 안 잡고 당일치기로도 빠르게 왔다 갈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시민들은 도심 속 실내 스포츠장을 찾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도시 모텔에서 휴가를 즐기는 이른바 호캉스도 인기입니다.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전망 좋은 옥상에서 조격도 즐기며 해외 유명 휴양지에 온 기분을 한껏 내봅니다. 사람들로 부쩍이는 바캉스 대신 텅 빈 도심에서 즐기는 역바캉스. 무더운 여름을 나는 또 하나의 대안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버블보블, 보글보글이라고도 하는 게임 아시죠? 스타크래프트는 물론 아실 테고요. 30, 40대라면 오락실에서 또 PC방에서 즐겼을 법한 추억의 게임들인데요. 최근 복고 열풍으로 이런 게임들이 다시 인기라고 합니다. 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임 삼매경에 빠진 부부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손놀림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요즘 레트로가 인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애들도 크고 해가지고. 대형 오락기 한 대 40만 원 정도. 결코 싼 가격이 아닌데도 최근 찾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00명 정도 와요. 그 인터넷 판매가 주로 되니까. 오락기에는 800여 가지의 게임이 담겨 있어 집에서도 언제든 원하는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년 전 큰 인기를 끌었던 컴퓨터 게임 스타크래프트도 다시 열풍입니다. 그래픽과 사운드를 개선해 새로 출시했는데 최근 열린 게임 대회에는 10,000명 넘는 팬들이 몰렸습니다. 보는 재미, 하는 재미 두 개가 너무 적절하게 잘 갖춰진 것 같아요.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즐길 수 있고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런 게임이 되기도 하고. 돌아온 추억의 게임들, 즐거움을 주는 여가 문화의 하나로 다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규엽 신한대 초빙교수, 백성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로도 여러 꼭지를 보도해드렸는데요. 국정원이 댓글 부대를 운영했는데 이 민간인으로 구성이 된 외곽 부대를 대규모로 운영했다. 오늘은 이 얘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 네. 일단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로 무언가 부대가 운영이 됐다. 이게 지금 추가로 밝혀진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뭐 부분적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에도 일부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국정원 TF팀이 이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사실상 민간인들이 대규모로 동원됐다는 것들, 그리고 이거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제 이 국정원에서 개입했다는 것들, 그리고 많은 뭐 40억 원 이상 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걸 보면 결국 이제 국정원의 일단 이 댓글 부대 이 작업들이 실제로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실제로 민간인들이 동원이 됐고, 특히 네. 이제 마스터라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상당히 점조직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 운영 자체가 꽤 오래 운영이 된 걸로 나타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갑니다만은 30개 팀에 3,500개의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지금 저게 3,500개가 3,500명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뭐 한 명에 뭐 2개 아이디, 뭐 3개 아이디도 가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한 30개 팀이 운영이 됐다고 하니까 네. 현재로서는 뭐 정확히 어떤 민간인이 얼마나 동원된지는 뭐 아직까지는 파악이 어렵겠지만 네. 일단 그 정도 규모로서 상당히 대규모로 진행이 됐다는 것들. 그리고 이게 사실상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사실 2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운영이 됐다는 것들. 이것도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운영했다라는 점에서 좀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정보원 예산 가지고 네. 선거에 개입한 거 용서할 수가 없고요. 민간인들 그 개입이 사실 2009년 5월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걸로 보는데 네. 그 당시 그 광우병 촛불 때문에 그 아고라라는 그 사이트가 아주 촛불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그걸 의식해가지고 아고라부터 국외팀으로 개입을 시작해서 예. 민간인을 운영이 시작한 건데 뭐 용서할 수 없는 행위고
MB 정부 SNS를 통한 국정농단이죠. 예.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네. 파장이 좀 클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돼서 다시 이제 항소심을 받고 있는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이번 재판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자료 자체가 지금 나온 상황에서 재판은 다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선고기일만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원세훈 국정원장의 재판에 이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만 그 외에 추가로 수사를 할 개연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 전에 원세훈 국정원장의 재판 외에 밝혀진 엄청나게 큰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제 중앙지검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하나 문제는 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500개 정도의 아이디의 민간인의 댓글 부대를 이용을 했다면 뭐 어찌 보면 이거는 정말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 마땅한 행위이나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는 수사를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국정원법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정원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국정원법 위반 문제는 이제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5개월 안에 이제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5개월 안에 수사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람들의 IP 추적까지 전부 다 해서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크게 굉장히 엄청난 사실관계가 밝혀지긴 했으나 이걸 제대로 수사로 연결하고 뭐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추가 처벌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기에는 일정한 또 한계도 분명히 있다.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네요. 예전에 그러니까 2014년이었죠. 이게 재판이 한참 전에 있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요. 오늘 30일에 이제 파기환송심 재판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이 몰랐다라고 한 자료 화면이 있는데요. 그거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심 재판에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무죄로 해주신 데서는 아주 저는 옳은 판단해 주셨다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뭐 정치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 계속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 정책을 여러 형태로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무슨 뭐 인터넷 댓글 쓴다든지 뭐 하는 그런 건 몰랐다고 지난번에 최후 진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선거법은 무죄가 나왔고 국정원법은 유죄가 나왔잖아요. 재판 결과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우리가 발표했습니다. 자, 이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도 입장은 똑같을까요? 글쎄 지금 이제 사실관계 또 본인의 지금 그 지시한 내용이 이제 복원이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 국정원 간부회에서 구체적인 이 사항 자체를 지난번 재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삭제된 채로 사실은 재판에 넘겨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정원 TF팀에서 이 국정원장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다 복원해서 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상당히 경악스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뭐 언론사에 대해서 뭐 언론사를 문 닫게 하라든지 그다음 어떤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후보인지 검증을 해서 뭐 국정원이 개입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듯한 이야기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단순히 뭐 댓글 개입뿐만 아니라 실제 선거에서 국정원이 어떤 후보에까지 개입된 사실들, 그다음에 어떤 언론사에 대해서도 실제 어떤 언론에 대해서 개입한 사실들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단순히 그냥 뭐 어떤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의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내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흔적이 드러남에 따라서 실제 이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봐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정원이 정말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거는 다른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규명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점이 되는 부분은 청와대까지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국정원 이제 개혁 TF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윗선 개입에 대한 수사가 계속 되겠죠. 지금 여러 가지 증거가 지금 나왔고 TF팀 발표를 보면 2014년에 그 자료가 나온 게 청와대에서 지시한 문건이 다 나왔고 뭐 벌써 8개의 문건이 나왔다는 지금 보도도 있고 그러는데 국가정보원은 청와대 직속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움직이는 그 새로운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또 수많은 민간인을 인건비를 주고 채용하고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또 뭐 상당한 정치 개입을 하고 이런 것들인데 청와대에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결재 없이는
불가한 일이다 이렇게 볼 때 예. 어느 정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몸통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뭐 이런 것들 관심인데 일단 그 질문에 앞서서요. 백 변호사님, 일단 수사는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앞서서 우리가 3,500개 아이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래됐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계정을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은 딱 5개월 남았습니다. 네. 5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못 하는데 말씀하셨던 그 모든 부분을 다 복원해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를 만약에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네. 일단 민간인 댓글 부대를 관리했던 팀장급들이 있을 거고 그 윗선에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이 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위로 가면 이제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올 텐데 수사를 무리하게 너무 그러니까 자료 없이 위로 올라가면 그건 또 이제 정치 탄압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조심해 수사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어쨌건 이거 나라 세금으로 지금 이 댓글 쓰라고 30억 원 이상이 민간인한테 지급이 됐잖아요. 예. 이걸 다시 회수할 수 있느냐? 근데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또 확인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돈을 받으면 그거는 나중에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소시효가 6개월이나 이미 끝났고요. 네. 국정원법 위반은 몰수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국고로 다시 환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민간인 댓글 부대 같은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5개월, 왜냐하면 국정원법 위반에 국정원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어서 분명히 수사는 진행돼야 되나 이 수사를 과정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윤석열 지금 중앙지검장이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 사건의 전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지금 현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진두지휘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과거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외압이 있어서 수사와 기소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셨다고 얘기했죠? 뭐 이거는 이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것이고 계속 해야 됩니다. 네, 공교롭게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검장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옹지마가 됐어요. 네. 결국 본인이 이제 이 사건 수사로 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또 사실상 좌천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역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말은 결국 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 당시에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떤 수사의 본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이제 차단벽이 쳐진 것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윤석열 지검장이 당시에 그 팀들이 그 수사를 많이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그 장애를 입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사실들을 포함하면 일단 윤석열 지검장이 아마 본인이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기존에 또 나와 있는 팩트들이 사실 좀 사실관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댓글팀들이 보면 진짜 뭐 댓글만 단 게 아니라 어떤 글들을 달면 이 글들이 많이 이제 댓글이 달리면 또 뭐 가격을 더 높게 쳐준다든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어떤 가격들이 나온 정황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들을 수사만 한다라면 상당히 좀 전모가 밝혀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당시에 수사팀장으로서 맡겼던 벽이 굉장히 많고 높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뭔가 이번 수사가 속도를 내고 깊이 있게 쭉 올라갈 가능성도 점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당시에 이 사건을 굉장히 깊숙하게 수사를 했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본인의 좀 여러 가지 좀 심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수사와 관계된 여러 가지 또 사실관계들이 아마 본인이 수집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실제 이번에 아마 국정원 자료들이 다 복원이 됐기 때문에 또 특히
국정원이 일단 어차피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당시에 참여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상당히 저는 협조를 할 거로 봐요. 네. 이제 그렇다면 한다면 예. 수사에서는 큰 장애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지검장이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고 이 수사가 계속 올라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겨냥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수 야당 쪽에서는 이게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TF팀에 의해서 국가정보원 TF팀에 의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정치 보복이라면 근거 없이 이렇게 언론에 흘리고 기자회견하고 그런 게 정치 보복이지. 지금 객관적 사실이 민간인을 3,500명이나 그렇게 활용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제가 볼 때는 뭐 박근혜 정부 이후에도 이런 조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보수단체 해가지고 여론조작은 이런 사건들이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 중간 발표인 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기 때문에 밤 9시에 발표인 것 같아요. 수시로 빠르게 저는 발표할 거라고 보고요. 특히 그때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겠다고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못 오게 하고 뭐 아들 문제로 해서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사건을 재수사해가지고 다른 사건으로 해서 재판에 붙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로 수사가 넘어갈 테니까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우리 이 주제로도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관병 갑질 문제. 이건 역시 앞선 이슈 못지않게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한 영상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중간조사 결과 국방부는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작전사령관을 형사 입건하여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참고인으로 부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예전에 박찬주 사령관이 뭐 여단장급이다 부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지만 군형법상 적용은 좀 어렵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군형법은 군인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 검찰에서 지금 박찬주 사령관을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군 검찰에서는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을 참고인으로밖에 조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참고인이라는 얘기가 한 3-4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참고인이 말이 되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문제는 군인권센터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한 사건이고 지금 거의 이 소위 말하는 갑질의 대부분이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으로부터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참고인 3번 강조된 게 설마 이거 참고인으로 끝나는 거야 때문에 강조하신 것 같은데 군 검찰에서만 그런 거고 이제 일반인이면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지금으로 봐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여단장급이라는 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얘기해야 되고 근데 지금 박찬주 저 사령관이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지금 일단 지금 그 검찰에 형사 입건됐고요. 다른 그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가혹행위와 직권남용 이 부분을 부인도 같이 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군 검찰에서도 군 재판부에서도 이 처벌이 가능한 주장도 있어요. 공동으로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민간 검찰에 지금 고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협박죄, 감금죄, 폭행죄 하도 죄가 많아가지고 뭐 양쪽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지금 피해자들 그러니까 전 공관병들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취재진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뭐 잔시인분을 시킬 때라던가 뭔가 원할 때 바로 눌러서 이제 바로 거기로 뛰어오지 않으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그 누르는 자기 배를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집어 던진 적도 있고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폭언한 적도 많고 이거를 이렇게 관리를 못해서 다 썩히냐 하면서 사람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그 사람이 괴롭혔다고 해서 어디다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거는 다 그 사람보다 다 미치니까 어디다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그래. 백 변호사님, 네. 우리가 좀처럼 보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영화 속에서도 이런 얘기는 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충격적입니다. 사실 어제 사실로 확인된 내용만 들어봐도 떡국에 떡이 눌러붙지 않게 뜨거운 떡국 안에 손을 넣어서 떡을 띄어야 되는 것도 사실로 지금 밝혀졌고요. 뭐 지금 부침개를 집어던졌다부터, 예. 그다음에 베란다에 추운데 바깥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감금했다라는 것부터. 학대 수준 아닙니까? 아니, 학대죠. 학대고 일단 형법상으로도 베란다에 넣고 가두는 건 감금이고요. 예. 떡국 이거 띄어내라고 했던 것도 그거는 강요죄입니다.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이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에게 해당되는 죄목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아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그 뭐 여단장급이다 뭐 이런 네네네.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기보다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됐어요.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그 GOP로 보낸 네네. 내용이 있었잖아요. 최전방으로 그러니까 보냈다. 여기서 잘 못하면 최전방에 가서 징벌적으로 보냈다는데 네. 그것도 일단은 지금 박찬주 사령관 입장에서는 그게 징벌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 그 군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건 그 안에 좀 잘해보라는 취지로 보냈다는데 그것도 네. 앞으로 수사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살하려고 시도했다라는 또 공감명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없는 물건을 계속 가져오라고 하니까 처음에 없는 걸 없다고 했다가 엄청나게 질책을 당하고 네. 두 번째 들어가서 없으니까 어떡하지라다가 자살을 시도했다가 뭐 그랬다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 성향일 수도 네네. 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된 건데 네네. 이 부분까지 다 확인이 된다면 박찬주 사령관도 그렇고 이 부인도 그렇고 중한 처벌을 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령관 부부가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파장이 앞으로도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뭐 개인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개인적 요인을 좀 자극했던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잃어버린 펜, 그 고기 굽는 펜이 뭐야 있는데 예. 그거를 계속 찾아오라고 이제 다그쳤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감병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게 지금 지시사항 못 찾아올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이고,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제 어떤 정치적 질환으로 연결됐다라고 한다면, 물론 뭐 개인적인 성향은 있겠지만, 네네. 그러나 이것을 또 자극하고 어떤 확대시켰던 그러한 원인은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결국은 이게 박찬주 지금 사령관의 어떤 부부의 개인적인 특성인가, 네. 아니면 현재 있는 군 공간에서의 상당히 있던 다른 데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 물론 만연해 있는 그렇죠. 것인가. 예.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충분히 뭐 좋은 사령관도 많이 계실지 그렇죠. 있자만 예.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여기 진술에 나오는 거 보면 그 전자 팔찌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그 자기가 있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박찬주 사령관 개인의 문제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과연 다른 부분에도 확대될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좀 관심 가는 대목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찰 역시 고위직 갑질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네. 최 교수님, 이게 예전에 이제 군대 생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많이 이렇게 투명해지고 깨끗해졌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뭐 관례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공감명 문제가요. 공감병 문제는 옛날부터 해왔던 관행이죠. 관행이고 저는 뭐 일부 필요하다고도 보는데 이제는 21세기 민주군대인데 미국처럼 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네. 지금 이 고통을 당한 공감병들도 제발 공감병 폐지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다른 우리 장군들이나 군 지휘관은 이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네. 냉장고 10개 가진 21세기 놀부 부부예요. 특이한 소설 속의 인물이라고 봐야지 우리 군 지휘관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저는 진급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다만 제가 문제시하고 싶은 분은 어떻게 이런 분이 대장이 됐고 사령관이 됐는지 장군 임명 과정에서 우리 군인들 뭐 인간관계 빼기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지장, 덕장, 용장에서 덕장이 중요하고 인격이 형성이 되고 사랑으로 국민 개병제 정신이 그거 아닙니까? 이 국민 개병제 정신을 완전히 뿌리치게 흔들어버리는 이건 폭거거든요. 그래서 군 내부 특히 지휘관들이나 이 장군들 승진 과정에 있어서 심사 이런 부분들도 원칙이 좀 냉엄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일선에서는 뭐 김관진 실세 쪽 그 조직이고 심지어 박지만 전 대통령 육사 동기라는 설도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되라고 저는 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한민국 국방장관이 그때 야무지게 했어야 됩니다. 네. 똑바로 안 한 것도 그냥 책임이다. 네,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또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네, 제5호 태풍 노루의 방향도 궁금한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수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태풍이 몰고 온 뜨겁고 습한 공기 때문에 아침부터 참 후덥지근합니다. 현재 전국 많은 지역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낮 동안에는 폭염이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5도, 수원과 청주, 광주 36도까지 오르겠고 밀양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낙비가 내리겠고요.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세력을 가진 제5호 태풍 노루는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일 밤이면 일본 규슈 지방에 상륙한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곳곳에 구름이 조금 껴 있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5도, 청주 36도, 전주 36도로 숨 막히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